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개념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사회사업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고, 아마도 좀 연배가 되신 분들은 아마 사회사업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상호부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활동 영역으로서 사회제도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비하자면 사회사업은 전문적 직업의 이름으로서 전문직의 실천 방법에 초점을 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는 넓은 의미로서 사회사업을 포괄하는 제도와 행정과 국가적인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것, 넓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회사업은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회복지의 실천의 대상자인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돕는 실천적 과정을 사회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영어로 사회복지가 이제 그 미국에서 발전한 학문이다 보니 영어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복지는 영어로 하자면 social welfare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회사업은 영어로는 social work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학교, 대학에서도 대부분 사회사업학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미국의 소셜워크를 이제 그대로 들여와서 미국은 지금도 소셜 웰페어 학과라기보다는 소셜워크, 사회사업학과라는 명칭을 지금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차이는 과거에는 사회사업이었다가 현재는 사회복지로 바뀐 것,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좀 부정확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주로 실천적인 초점을 맞춘 사회사업에 그 우리의 전문성이 두어졌다면 이것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주택, 교육 이런 것까지 넓어지면서 사회복지라는 제도적인 측면이 점점 강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사업이라는 단어보다 사회복지를 더 많이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여러 명의 학자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몇 명의 학자들의 정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던햄이라는 학자는 간략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인간 노력의 광범위한 분야, 그리고 사회사업은 인간 노력의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직,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돕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프리드랜더와 앱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는 생활과 건강 상태를 만족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인과 집단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제도와 조직적인 체계, 국가 활동으로서의 넓은 의미를 역시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회 사업은 사람, 집단 또는 지역사회가 개인적, 사회적 만족이나 독립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바탕을 둔 전문적인 서비스, 구체적으로 사람을 돕는 과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나라 학자 나왔습니다. 장인협 교수인데요. 이분은 사회복지 초창기에 서울대 교수로서 많은 저작을 남긴 분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지가 오래됐고요.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이 기존의 사회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의 총체. 자, 역시 사회 전체의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사회사업은 개인적 만족과 독립을 얻을 수 있도록 과학적 지식과 인간관계 기술에 근거해서 개인이나 집단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방법과 기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사회사업가 협회에서 이야기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차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사회복지사 협회라고 하진 않는데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선 여전히 social work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라고 할 때 그걸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땐
소셜 워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 사회복지사 이걸 직역하자면 소셜 웰페어에 ER을 붙여서 웰페어러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고요. 영어에선 소셜 워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의 소셜 워커를 우리말로 옮겨올 때는 그냥 사회복지사 이렇게 의역하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미국의 사회사업가 협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회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건강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돕는 국가 차원에서의 넓은 제도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있고, 급여 및 서비스에 관련된 국가의 체계, 그리고 지역사회나 사회의 집합적 행복을 넓은 의미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사회사업, 영어로 소셜 워크는 사람들이 효과적 수준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돕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도록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응용과학인데,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은 그 다음 문단입니다.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증진시키거나 회복시키도록 돕고 이러한 목표에 적절한 사회적 조건을 조성하는 전문적인 활동,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정리하자면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복지는 보건, 의료, 주택, 교육 등 점점 그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회복지가 모든 공공 영역, 국가가 하는 모든 일을 그 공공 영역으로서의 복지의 하나의 차원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우리의 그 사회복지에 관련된 정부의 주무 부처를 보사부, 보건사회부, 복지란 단어가 아예 없었죠. 보건사회부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보건복지부로 바뀌었고, 보건복지부로 바뀌면서 사실은 정부 내에서의 부처에서의 일종의 영향력은 보건이 더 강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의료계통이 더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어떻게 줄여서 이야기할까 고민 중에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복지부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기로 이제 결론이 내려졌죠. 그만큼 정부 부처 내에서도 복지의 영역이 점점 그 영향력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복지기관에서 클라이언트를 돕는 활동을 하게 될 때 그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보건, 의료, 주택, 교육 이런 것들을 다 막내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실에서 또는 집단활동실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고 돕는 실천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역할들은 사회복지라기보단 사회사업에 더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클라이언트 한 명 한 명을 돕는 일들을 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셜 워커, 사회 사업가의 의미를 실천적으로는 더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회복지는 개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정책과 제도와 또 법, 그리고 넓게는 교육, 보건, 주택 분야까지를 포괄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사가 실천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돕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근에는 사회사업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회복지 실천, 영어로는 이제 social work practice인데요.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단어도 함께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성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의 기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루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과학과 예술입니다.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본질은 현상의 인과관계, 즉 원인 결과, 인과관계를 다루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야 상황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폭력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가정폭력이 가정 내부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문제로 점점 더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 결과, 그것이 그 가정의 아빠의 알코올 중독의 문제인지, 그것이 원인이 돼서 가정폭력이라는 결과, 인과관계로서의 원인 결과가 발생을 했는지, 자, 이렇게 봤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과학적으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내야 그래야
앞으로 어떤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며 그렇다면 그 가정에 미리 조기 개입해서 가정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과학적인 본질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반으로서 과학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예술적 측면이 있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예술, 영어로 아트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심미적인 아름다움, 어떤 미술이나 음악에서 추구하는 그런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다룰 수 없는 직관이나 경험적 측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 내용을 이제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과학과 예술의 기반,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먼저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과학에만 의존을 하게 된다면, 즉 과학적 지식에만 의존을 해서 사회복지 실천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기계적인 수행에 머물러서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불필요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과학만으로는, 과학과 예술 중에 예술 빼고 과학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현대과학이 마치 굉장히 그 만능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을 되돌아보면 모든 시대는 자신의 시대가 최고의 과학기술의 시대였었습니다. 한 500년 전쯤에도 그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시대가 최고의 과학이었다고 여겼을 거고요. 반대로 100년, 200년쯤 뒤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바라볼 때 지금이 최고의 과학이었느냐라고 생각을 할 리가 없을 겁니다. 100년 후, 200년 후 사람들은 저 시대 때 어떻게 저렇게 낮은 수준의 과학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과학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이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과학만으로는 클라이언트를 잘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예술적인 측면도 강조해야 되겠고요. 자, 또한 예술적인 측면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만약에 과학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예술적인 것에만 의존해서 실천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진행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술성이라는 것은 경험과 직관을 의미하는 건데요. 만약에 과학을 배제하고 이렇게 경험과 직관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그 결과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과학적 측면, 예술적 측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건데요. 자, 다음 화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과학적 기반이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과학은 현상을 연구하고 지식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인데 과학성의 기반을 둔 사회복지 실천은 편견이나 주관성으로 인한 판단상의 오류를 줄여주고 사회복지 실천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의 본질은 설명, 예측, 통제입니다. 설명이라는 것은 인과관계, 가정폭력이 왜 일어나는지, 그래야만 우리는 효과적으로 또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는 과학적인 실천을 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실천이 가능할 겁니다. 사회복지사는 선의, 좋은 뜻 또는 자신만의 주관적인 선호에 의해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선호를 갖기 마련입니다. 사회복지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나름대로의 선호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사회복지사는 주로 상담의 방법에 대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을 통해서 상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돕고자 할 거고요. 또 어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선호에 의해서 집단 활동을 더 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선호에 의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활동을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관적인 선호에 의해서만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문적인 원조자로서 사회복지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과학적 또는 실증적으로 입증된 자료에 근거해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사회복지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입증된 자료에 근거해서 A 복지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비행청소년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복지관에서도 시행하는 것.
그것이 과학적 실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기반과 관련돼서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 분야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적 조건과 문제에 대한 지식, 사회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사회 현상에 대한 지식,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지식, 사회복지 실천에 관련된 지식,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대한 지식,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개론이라는 것은 사회복지학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열된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는 하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개론 과목을 마친 이후에 하게 될 여러 가지 사회복지학 관련된 과목에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루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과학적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예술적 기반입니다. 자, 이것은 학습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의 능력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내면 심리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등이 이 예술적 기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지식과 가치, 기술을 실천 대상이나 상황 또는 영역 등에 맞추어서 직관적이고 창의적으로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추상적인 의미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서울의 송파구에서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회복지 전반에 또 사회 전반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임팩트를 미쳤고 사회복지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세 모녀가 생활고 때문에 자살에 이르렀다고 이제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세 분이 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왜 사망이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알려진 바로는 통장에 그야말로 잔액이 얼마 남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집주인에게 잘 챙겨놓고 이제 자살을 선택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게 된 사건이죠. 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이 상황을 지금 마주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자살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내일 자살을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준비하고 있는 세 모녀의 상황을 사회복지사로서 마주치게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과학적 관점만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이분들이 지금 생활고를 겪고 있으니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하던 또는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쌀을 지원해주면 또 반찬을 지원해주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그것도 중요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과학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세 모녀의 상황이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 또 쌀을 지원해주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면 자, 여러분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모녀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사회복지사가 찾아와서 뭔가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처해 있고 자, 사회복지사가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한편으론 안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죽으란 법은 없구나. 그래서 일단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더 깊어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야겠나? 빨리 자살을 해야겠다. 라고 오히려 더 자살하겠다는 생각이 굳어질 수도 있겠고요. 또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사 찾아와서 일단은 도와주겠다고 해서 한 달 정도는 생활이 가능해 보이는데 그 이후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1년 후에는 어떨지 사회복지사의 도움이 갑자기 끊어지진 않을지 한편으로는 안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인 상황은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심리적인 요소들이 교차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이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내면 심리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입니다. 현대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그 fMRI 같은 거를 찍게 되면 어느 뇌파가 어느 뇌 부위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굉장히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 심리의 내면을 마치 혈압계로 혈압을 재듯이 혈압을 재면 혈압 수치가 딱 얼마가 나오게 되는데요. 또 혈당 얼마가 딱 나오게 되죠. 인간의 심리, 인간의 분노, 인간의 우울, 자존중감 이런 것들을 기계로 찍어서 이 사람의 심리 내면의 수치가 이렇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기계는 인류는 아직 발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 도움을 받게 되는 클라이언트의 심리의 내면의 복잡 미묘한 측면들을 파악함에 있어서 직관과 경험과 창의를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예술적 기반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계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과 직관에 의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의 예술적 기반에 관련된 그 분야들을 살펴보면 전문적인 관계 형성, 진실성, 열정, 인내심.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가 돕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변화 속도가 좀 빠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1개월, 2개월 만에 클라이언트의 삶이 사회복지사가 개입한다고 해서 확 갑자기 바뀌지는 되기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우리는 기다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또 감정이입. 자, 감정이입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좀 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강의 때 한자는 거의 쓰지 않는데요. 한자를 쓰는 것이 이제 이 딱 한 단어 요겁니다. 감정이입의 이는 이동할 입자고요. 입은 들어갈 입자입니다. 우리가 이사하다 할 때 그 입자고요. 이동한다. 그리고 입은 우리가 입구, 어딘가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입구라고 하죠. 그 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동해서 들어간다라는 말의 의미인 건데요. 감정을 들어가서 이동해서 들어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자, 사회복지사를 제가 가끔 쓸 때 이제 그 소셜 워커의 준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또 짧게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은데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한다는 말은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참 안 됐네 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입이 아닙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를 판단하는 것은 감정이입에 해당하지 않고요.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이동해서 들어가서 보통 우리가 심리를 이제 머릿속에서 느끼는 것, 뇌가 느끼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심리, 정서를 이제 심장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클라이언트의 심리 내면 속에 이동해서 들어가서 그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끼는 것, 그것이 감정이입에 해당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장갑도 끼지 않고 영하 한 20도 되는데 장갑도 끼지 않고 맨발로 노숙을 하고 있는 노숙인이 한 분 계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 참 안 됐네 라고 생각하는 건 감정이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노숙인이 느끼고 있을 추위에 관련된 고통, 마치 그걸 내가 장갑도 안 끼고 있고 내가 맨발인 것처럼 노숙인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 추위를 내가 춥다고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느끼는 것,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감정과 고통을 이해하고 똑같이 느끼는 것, 그게 감정이입에 해당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만날 때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쌀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느끼고 있는 고통을 같이 느껴주는 것, 그게 사회복지사가 기본적으로 할 일인데요. 자, 그것은 과학적이기보단 예술적 측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단력, 온화함, 창의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보통 이제 객관식 문제로 시험이 나게 되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7번의 판단력입니다. 판단력이라는 단어가 왠지 과학적 영역에 해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 판단력은 예술적 기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그 송파구에서 세모녀 자살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그 클라이언트의 심리 내면이 과학적으로 기계로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을지, 안도하고 있을지, 또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지, 그게 기계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 판단은 경험과 직관과 창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겠고, 결과적으로 예술적 측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응용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순수학문이 아니고 응용학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론도 합니다만 이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한 학문인 건데요. 순수 사회과학의 개념과 이론을 응용해서 사회 문제 해결,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방법론, 또 이론과 모델 등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응용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의 기반은 그 사회복지뿐만이 아닌 많은 인접학문의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인접학문과 밀접한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활용되는 지식적인 기반은 대부분 사회과학, 그리고 또 인접 분야의 이론의 인접학문의 이론과 패러다임, 가치 등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열될 수 있는 학문들이 여기 나와 있듯이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그리고 심리학, 행정학, 법학 등이 포함될 수 있겠고, 자, 제가 이렇게 6가지를 나열했다고 해서 이 딱 6가지고 7번째는 전혀 없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이란 의미이고, 관련된 사회과학에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또 사회과학이 아니더라도 생물학이나 이런 것들의 그 기본적인 또 새로운 학문 체계들이 사회복지에 접목돼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6가지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정치학과의 관계입니다. 정치학은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재반 정치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정치학을 정의하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그것이 정치학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교육 분야에 얼마, 복지 분야에 얼마, 이렇게 배분하는 과정이, 그게 이제 정치,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정부의 재원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이 정치 역할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정치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국가 및 국가의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와 장치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치학은 사회복지 영역 중에서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 역사를 다룰 앞으로의 시간에 그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고요. 정치적 권력의 다원성은 어떤 정치 구조가 개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표출할 수 있게 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는 그 사회복지가 정치 중립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언뜻 생각하면 사회복지가 그냥 뭐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분야일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는 정치 중립적이지 않고 정치 참여적이어야 하는데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또 바람직한 사회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정치에 관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잘 돕기 위해서 사회적 재원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을 변화시켜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를 배제하고 또 실천만 해가지고는 그 바람직한 변화, 클라이언트를 잘 돕는 것이 충족될 수 없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정치 중립적이지 않고 정치 참여적, 정치 관여적입니다. 경제학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여서,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경제학 그러면 최소의 비용과 최대 이윤,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경제학의
전통적인 논리이죠. 그래서 경제학이 사회복지와 좀 뭔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경제학과 또 역시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의 복지는 일상생활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 관련된 정의를 경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요. 경제적 의미의 복지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개인의 소득 보장과 관련돼선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소득의 문제와 관련된 클라이언트를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게 되는 클라이언트의 모두가 저소득의 문제가 동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저소득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동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와 그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 경제적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정책적 관점에서 사회복지가 경제를 저해한다라는 비판, 특히 신자유주의학파에서는 사회복지라는 것은 경제적인 성장 발전에 저해되는 소모적인 요소다라는 비판을 하게 되죠. 거기와 관련돼서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점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다른 시간에 또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자, 사회학과의 관계를 살펴보죠. 사회학은 개인의 사회적인 삶, 집단,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회학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행동에 흥미를 갖고 전통적으로 사회관계, 사회계층, 사회적인 상호작용, 문화, 일탈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사회학은 사회과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현대적인 학문이 발전할 때 사회과학의 출발점은 사회학이라는 하나의 분야였고 그 사회학이 이제 점점 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분야로 신문방송학, 사회학, 사회복지, 심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됐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학의 여러 개념들은 사회복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개인과 가족과 소집단, 조직 등의 상호관계는 사회복지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사회복지학의 발전에 있어서 실천에 있어서 더욱 풍요롭게 하는 요인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심리학과의 관계입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사회복지와 가장 가까운 분야를 딱 하나만 골라라 하고 한다면 심리학이 될 겁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심리학 그러면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행동까지도 심리학에서 다루는가 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는 인간의 뇌 활동,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아직도 굉장히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치 그 자연과학에서 현미경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보자면 현미경이 없을 때 미생물의 활동에 대해서 몰랐었고 질병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거의 몰랐었던 때가 있었죠. 거기에 비하면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미생물의 활동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뇌의 활동에 대해서 마치 아직 현미경이 없는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아직 인간의 뇌의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에선 행동도 함께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의 상황을 파악해보자 하는 의도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사회심리학은 특히 이제 심리학 중에서도 사회심리학, 사회환경, 집단환경,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과정을 취급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회복지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중심적인 응용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와 행동, 감정을 보다 나은 단계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심리학의 이론과 그 지식 기반이 매우 유용하게 관련을 맺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학이 출발했던 20세기 초반, 중반까지 마치 그 심리학과 사회복지학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분야로 인식되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는 결국 클라이언트를 잘 돕기 위한 학문인 건데요. 클라이언트는 인간이죠. 인간의 심리를 잘 이해해야만 인간인 클라이언트를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의 경우에, 가정폭력 피해 클라이언트의 경우에 이것이 신체적인 피해니까 마치 병원에 가서 골절된 부분을 치료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심리 내면의 상처도 역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이겠고요. 가해자는 그렇다면 왜 가해를 하는가?
가해라는 행동을 하게 되게끔까지 도대체 어떤 심리가 작용했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심리학을 하게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학과의 관계입니다. 행정학은 정부를 포함해서 조직의 운영과 관리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행정학은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조직관리, 전달 체계에 대한 이해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전달 체계라는 것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했을 때, 행정부가 또는 국회가 결정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클라이언트에게 몸에 와닿는 서비스로 전달되기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전달 경로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전달 체계에는 굉장히 복잡 다단한 행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학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사회복지학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대상자, 클라이언트 혹은 이용자에 대한 이해,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의 전달자나 수혜자의 형태 등은 행정학과의 학제간 연구, 학제간 연구라는 것은 이제 여러 학문에 걸친 연구를 학제간 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더욱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사회복지 활동은 정부와 지자체, 거기에 행정적인 그 경로가 어떤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법학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제도적 모형의 사회복지를 지향하고 있고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사회복지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법은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이나 집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법을 통해서 사회복지 제도가 실천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법칙을 떠나서 효과적인 그 빈곤 구제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실천 활동이 단독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 학문과의 사회복지학의 관계를 살펴봤다면 사회복지에서 그 사회의 기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화 기능, 사회 통합의 기능,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 사회 통제 기능, 그리고 상부상조의 기능,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사회화 기능입니다.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규범, 사회적 가치, 생활 양식 등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제 일탈, 부적응,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클라이언트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문제들인데요. 이런 문제들의 원인이 사회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화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존속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어떠한 공통적인 가치관, 행동 양식 등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관점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의 가치관, 현재 행동 양식이 최선이고 바람직하다라는 전제는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의 문제가 사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일탈, 부적응, 범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가 현재 갖고 있는 사회화의 기준이 적절치 않아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즉 과거의 그 전통들 때문에 남아있는 그런 사회화가 클라이언트에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클라이언트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회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화는 바람직한 사회화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가족제도입니다.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1차적인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인간은 가족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 행동 양식을 배우게 되고 사회화는 일생을 통해서 계속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심리학에서는 특히 사회화 중에서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 유아에게 있어서 양육자는 일종의 세상의 전부인 겁니다. 이 세상이 나한테 우호적인지 나에게 적대적인지를 결정하는 건 양육 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어린 시절의 경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사회복지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과 함께 그 이외에도 학교, 종교, 직장, 사회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다양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통합의 기능 두 번째는 사회통합입니다. 사회 체계를 구성하는 사회의 단위 조직들 간의 관계와 관련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회 구성원 간 또는 사회의 집단, 단체, 기관들 간에 서로 결속력을 가지는 건데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도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으로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과 사회 단위로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치 현대에 와서 굉장히 경쟁 사회에 살고 있고 그 경쟁의 대상이 내 옆자리에 앉은 직장 동료,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학생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는 경쟁의 대상이 내 옆자리에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집단 단위로 사회 단위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협력을 해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도 합니다. 사회통합이 중요한 이유죠. 자, 이러한 사회통합의 기능은 사람들 스스로 규범을 준수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기제로서 작용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에는 종교나 가정, 학교, 사회단체가 포함될 수 있겠는데 종교가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 사회단체 이런 조직들이 사회적 통합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만들어내는 사회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회의 기능으로서 세 번째는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경제 제도는 개별적인 사회성원의 차원에서 생활의 방법과 가족의 욕구 충족의 방법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즉 개인뿐만이 아닌 사회 전체 차원에서는 사회성원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가와 또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어느 정도로 제공, 다른 말로는 분배받을 수 있겠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그것이 매년 바뀌고 있죠. 그것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 중에 하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기능 네 번째는 사회통제 기능인데요. 사회가 그 구성원들이 일정한 가치와 규범을 지키도록 순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강제력이 결여되면 사회 질서가 파괴돼서 비행과 범죄가 만연하게 되는 사회 해체 현상을 낳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통제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하면 안 되고 이러이러한 것은 해도 된다라는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갖게 되겠고요.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경찰력과 사법권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집행하는 강제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통제 기능에 있어서 경찰력을 떠올리시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경찰력만이 그 사회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어서 제 학교 사회복지에서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를 순치 조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순치, 순하게 길들인다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학교가 학문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순응하도록 길들이는 역할을, 즉 사회 통제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부상조 기능을 살펴볼 텐데요. 개인과 가정은 누구나 빈곤, 질병, 사망, 실업, 사고 등의 사회적 위험 등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외부로부터 받는 도움, 이것이 이제 상부상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 상부상조를 누가 주로 했었냐 하면 가족과 친척, 이웃, 친목단체나 자선단체와 같은 1차적 집단에 의해서 수행이 됐고 현대산업사회에서는 거기에 반해서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정부나 민간,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경제단체, 자조집단 등 2차적인 집단으로 그 기능이 점차 옮겨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차 집단이라는 것은 직접적이고 친밀한 상호작용에 기초되는, 즉 가족이나 친구를 의미한다면 2차 집단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성된, 예를 들자면 직장 같은 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올수록 이러한 1차 집단의 기능이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상부상조를 주로 1차 집단이 수행을 했었는데
이 1차 집단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대사회에 올수록 2차 집단의 상부상조 기능이 점점 더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